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월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는 이번 설 민심을 놓고 엇갈림 분석을 내놨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정쟁만 일삼고 있다며 총선에서 운동권 청산을 다짐했고, 야당은 민생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다며 정권 심판론을 부각했습니다.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를 포함한 개혁신당 임시 지도부가 빅텐트를 꾸린 지 이틀 만에 서울 종로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개혁신당은 정식 지도부 구성과 공천관리위원장 인선 등의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설 연휴를 틈타 킹크랩과 대학문어 등 러시아산 수산물을 부산항으로 몰래 들여오려던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경기 시흥에서는 설날인데 안 만나준다며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지른 40대가 체포되는 등 명절 연휴 사건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최근 5년 동안 6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마약을 한 촉법소년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세부 계획을 발표하면서 75층 재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인구 증가와 인프라 확충에 따른 교통량 증가를 해결할 대책은 빠져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지상군 진격이 예고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단 국경도시 라파에 연일 이스라엘군의 폭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파에는 가자지구 전체 인구의 60%가 넘는 140만 명의 피난민이 모여 있어 민간인 대학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설 연휴가 지나면 정치권은 총선 경쟁에 더 속도를 내게 됩니다. 연휴 때 모아진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갈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야가 받아든 설 민심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여권은 정쟁 중단과 민생을, 야권은 정권 심판의 민심을 전해왔습니다. 첫 소식은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에서 설 민심을 듣고 온 여야 의원들의 전언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민생 앞에 정쟁이 있을 수 없다며 경제 회복에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을 우선 꼽았습니다.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여야가 제발 니 탓 내 탓 하면서 싸우지 마라, 그런 말씀들을 제일 많이 하셨고요. 정쟁을 일삼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야당은 민생 문제 지적에서 나아가 명절 전 있었던 대통령의 신년 대담도 밥상에 자주 오르내렸다고 꼬집었습니다. 신년 간담회 이후에 아주 여론이 더 악화된 것 같고요.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 파행에 대한 굉장히 큰 규탄의 목소리가 높고요. 여야 모두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지만 60일도 남지 않은 총선 전략은 사뭇 달랐습니다. 여당은 운동권 청산을 주장하며 정치권 특권 내려놓기에 힘을 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을 통해서 그간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적폐를, 야당은 민생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정권 심판론을 부각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국민의 삶과 파탄낸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3지대 빅텐트를 꾸린 개혁신당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고 전하는 등 견제하는 모습도 엿보였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역대 총선에서 최대 승부처는 늘 서울과 수도권이었습니다. 지역구 의석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총선 전체 성적표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유독 무당층이 많습니다. 지난 MBN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의 28%, 인천, 경기는 34%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으로 이 무당층을 누가 어떻게 더 많이 흡수하느냐가 수도권과 전체 총선의 승부를 가르게 됩니다.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지키려고, 국민의힘은 이를 탈환하려고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인물과 정책 그리고 선거 전체의 이슈에 따라 출렁이는 서울과 수도권 선거를 김도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4년 전 21대 총선 성적표입니다. 수도권 121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03석, 미래통합당은 16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전체 지역구 의석 253곳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 의석인 만큼 여야 모두 이번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5차례 총선 결과를 살펴보면 수도권은 최소 60곳 이상이 한 번 이상 정당이 바뀌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서륙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운동권 청산을 기치로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는 전략을, 경기 인천에선 철도 지하화 공약과 서울 편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동료 시민이 원하시면 저는 국민의힘은 합니다. 민주당은 중도 유권자가 많은 특성을 살려 정권 심판을 수도권 선거 전략의 핵심으로 잡고 있습니다.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4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선 서울 수도권에서 팽팽한 백중세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지지율과 당내 갈등, 공천 파열음 등 중앙정치 이슈에 따라 민감하게 수치가 바뀌고 있습니다. 설이 지나고 각 당의 지역구별 본선 후보가 가려지면 후보 경쟁력과 함께 남은 총선까지 누가 더 실책을 하지 않느냐가 서울 수도권 판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도영입니다. 각 당의 상황과 고민들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투입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지층도 어느 정도 결집됐고요. 하지만 당 지지율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죠. 한 위원장 지지율과 어느 정도 같게 만들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먼저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6일 취임한 지 50일이 다 돼갑니다. 특급 소방수로 투입된 한 위원장은 정치 신인답지 않게 총선 패배 예상이 짙었던 당 분위기를 바꾸고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급부상했다는 여권 내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MBN과 매일경제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한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차기 대선에서 맞붙는다면 누가 더 적합하냐는 질문에 42% 대 36%로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기도 했습니다. 사천 논란과 용산 대통령실과의 충돌 등 고비가 있었지만 국회의원 세비 반납과 586 운동권 청산 등 정치 아젠다 선점을 통해 호응을 얻었다는 분석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겁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의 개인 지지율과 달리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해 11월 이후 한 위원장은 장내 정치 지도자 지지율에서 10%포인트 상승했지만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오히려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여의도 개혁을 위한 본인의 진정성 있는 발언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좀 후속 조치가 당이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총선은 당 지지율이 큰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이른바 비동조화 현상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설이 지나면 공천 국면이 본격화할 예정이라 한 위원장의 리더십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민주당은 친문 책임론에서 보듯이 친문 간 당내 갈등이 여전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휴임에도 당의 단합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죠. 그런데 이낙연 개혁신당 대표까지 나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패배에 대해 남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연장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 기간 동안 자신의 SNS에 연달아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가족 사진을 올린 글에는 생사의 문턱을 잠시 헤맸던 터라 이번 설 명절의 의미가 남다르다고 소회를 적는가 하면 무관심과 방관은 죄악이라면서
4월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친명과 비명이 계속 갈등을 빚는 것은 소명을 외면하는 행위라며 당내 통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공천 과정에서 친명계와 친문계의 갈등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판단해 갈등 봉합을 위한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지금 검찰 정권의 그 탄생에 본의 아니게 기여한 분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 갈등이 쉽게 봉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임종석,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함께 고민정, 윤영찬 의원 등 친문계 인사들이 공천장을 받지 못하면 갈등이 다시 폭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대선 패배 책임론을 꺼내들면서 갈등에 불을 지피는 것도 변수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대선은 역대 최악의 선거였다면서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남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민주당 내 대선 백서에 이재명 당시 후보 본인의 잘못이나 반성 이야기는 한 페이지도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느냐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설 이후 계파 갈등을 봉합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지지율 상승을 견제해야 하는 여러 과제를 동시에 맞닥뜨린 형국입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이틀 전 합당한 개혁신당은 첫 회의를 열고 당장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며 차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창당에 따른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데 설 전에 받아든 낮은 지지율과 합당에 반대하는 내부 반발 등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 임시 지도부가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모였습니다. 지난 9일 제3지대 4개 세력이 전격 합당을 선언한 지 이틀 만에 다시 만난 겁니다. 설 연휴 첫날 저희들의 통합 소식에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잘 넘어서 여기까지 왔고 나머지 반을 채우는 건 아마 저희의 역량일 것이고 또 처음 열린 임시 지도부 회의에서는 최고위원 구성, 합당대회 일정 등 실무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상견례 차원이지만 총선 전국이 빨라지면서 선거 전략 등을 거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은 현역 의원의 추가 합류와 총선 기호 3번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거대 여야의 공천 컷오프가 본격화하는 만큼 2명 이상이 합류할 것으로 개혁신당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이낙연 공동대표의 출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설 전 여론조사에서 기대에 비치지 못하는 제3지대 지지율을 확인한 만큼 이준석 대표가 서울이나 대구에서 이낙연 대표는 광주에서 출마해 당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대표 모두 지역구 선거에 나간다더라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게 고민입니다. 정치 성향이 다른 당과의 결합으로 당원들의 탈당이 이어지는 등 개혁신당 내부의 거센 반발도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개혁신당은 설 연휴가 끝난 뒤 빠르게 합당대회를 개최해 컨벤션 효과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국회팀 최돈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나 합시다. 무슨 얘기예요? 네, 인천 계양을 해서 맞붙게 된 국민의힘 원희룡 전 장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야기입니다. 예. 먼저 관련 영상 보시죠. 예. 두 사람은 최근 설 인사차 찾은 인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마주쳤습니다. 정확하게는 스쳤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원 전 장관은 SNS에 인사라도 나누려 했는데 지지자들은 저를 밀치고 그냥 지나쳤다면서 경쟁하는 사이라지만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이 대표가 원 전 장관을 받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앞서 두 사람의 사무실 위치와 현수막이 회자될 정도로 각 당을 대표하는 대결인 만큼 신경전이 치열해 보입니다. 예, 워낙 관심지였고죠.
홍준표 시장이 뭐 계속 각종 현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그만들 하자? 뭘 그만들 하자는 걸까요? 이재명 대표의 헬기 특혜 논란이나 김건희 여사의 고가 선물 논란 모두 그만하자는 겁니다. 예. 홍 시장 자신의 SNS에 두 사안 모두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데 너무 진영 논리에 빠져 상대방을 증오하는 외눈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급한 국사가 많은데 가방 하나에 나라가 양분되고 흔들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시장은 앞서 이재명 대표 헬기 특혜 논란에 대해선 유치하다. 김건희 여사 고가 선물은 가십거리에 불과한데 대응이 부족했다고 말해 보수, 진보 양쪽 모두로부터 비판받은 바 있습니다. 예. 다음 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연휴 내내 화제가 됐던 거였죠. 네, 새해가 돼도 여야 기싸움은 그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설을 앞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탄 봉사 활동을 했는데요. 이를 놓고 민주당 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 얼굴에 묻은 연탄 검댕이에 대해 연탄 봉사마저 정치적 쇼를 위한 장식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당시 현장 영상입니다. 여기로 오시죠. 일부러 안 묻혀도 됩니다. 굳이 일부러 안 묻혀도. 일부러 한번 자연히. 자연스럽게? 네. 이를 보고 국민의힘은 답답하다면서 같은 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나온 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비속어 표현을 언급하면서 역공에 나섰습니다. 논란 이후에도 표현이 과한 건 맞지만 사과할 생각이 없다는 우 의원 입장에 대해 권위적이고 오만한 특권의식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예. 마지막은 조국 전 장관 이야기인데 내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데 정치적인 행보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일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조 전 장관 최근 자녀 입시 비리 항소심 재판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 참여를 시사한 바 있죠. 국민들께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조 전 장관은 모레 고향 부산을 찾아서 총선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요. 그동안 제기됐던 신당 창당이나 총선 출마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돈희 기자였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부산항에서 러시아산 킹크랩과 대왕문어 등 냉동 수산물을 몰래 들여오려던 선박이 해경에 딱 걸렸습니다. 밀수꾼들은 설 연휴에 이 해경의 감시가 소홀할 거라고 봤나 봅니다. 안진호 기자입니다. 설날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해경이 부산항으로 접근하는 어선 한 척을 발견합니다. 해군으로부터 미식별 선박 확인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겁니다. 그 상선이나 이런 배들 보면 AIS라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서 어선은 VPS라는 장비 같은 게 설치되어 있어서 표출되면 선명이나 선박 국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정보가 나오고. 배엔 우리나라 국적의 선장과 러시아 국적의 선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내부를 수색하던 해경은 배에 실려있던 러시아산 킹크랩과 대왕문어 등 냉동수산물 70여 상자를 찾아냈습니다. 설 연휴 심야 시간대에 해상 경계가 소홀할 것으로 보고 밀수를 시도한 겁니다. 해경은 냉동수산물을 밀수한 일당을 붙잡아 세관에 인계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네, 어제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설날에 술에 취한 채 어머니를 살해하고 옆에서 태연하게 잠을 잤던 30대 아들이 조금 전에 구속됐습니다. 영장심사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던 이 남성은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의 남성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어제 경기 고양시에서 만취 상태로 50대 어머니를 살해하고 옆에서 잠을 자다 붙잡힌 30대 아들입니다. 어머니랑 다투신 거예요? 이 남성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살해한 이유 뭡니까? 경찰에서 뭐라고 진술하셨습니까? 그날 기억나시는 거 없으세요? 이 남성은 어제 새벽 1시쯤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전날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알렸고 이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시신 근처에서 잠들어 있는 남성을 발견해 긴급 체포했고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은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앞서 음주와 관련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한 달 전 출소했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경기도 시흥에선 한 다세대 주택에 불이 났습니다. 40대 남성이 여자친구가 자기를 안 만나준다는 이유로 불을 질렀다가 붙잡혔고요. 파주에선 사찰에서 시작된 불이 산불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어서 손성민 기자입니다. 현관문에 폴리스 라인이 쳐졌고 창문 너머로 검은 그을음이 보입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경기 시흥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차량은 한 20대 정도 출동했었고요. 소방 인원은 한 50명 정도. 불길은 20분 만에 잡혔지만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된 40대 남성을 상대로 방화 혐의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뻘건 불길을 견디지 못하고 건물 한쪽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오늘 새벽 6시 50분쯤 경기 파주시의 한 사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고 애초에 건축물 화재에서 비화된 거라서 저희 산불이. 다행히 다친 사람 없이 2시간 만에 불은 꺼졌지만 이 불로 사찰 한 개동이 모두 불에 탔고 산림 670제곱미터가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전남 고흥군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일대를 수색하던 구조대원들은 신고 접수 4시간 만에 양식장 그물에 걸린 채 숨진 남성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인근 폐쇄회로 화면 분석과 함께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6만 명인데 문제는 강도와 살인 등 강력범죄 건수와 마약범죄 비중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지난달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의 피의자는 중학생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배 의원의 수행 비서가 피의자에게 나이를 물었더니 15살 촉법소년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이라 피의자에게 해당하진 않지만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이런 말을 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데 최근 5년 동안에만 6만 명이 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매년 늘어난 촉법소년의 수는 4년 사이 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와 단순 폭행이 대다수였지만 방화와 강도 살인 등 강력 범죄도 300건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특히 마약을 한 촉법소년은 지난해 50명으로 전년도보다 3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무소불위의 촉법소년들의 이 흉악범죄까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들의 상한 연령을 좀 낮추고 교화하는 방식들을 좀 특별히 개선하는 등. 소년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려고 형사처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황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이견으로 오랜 기간 진척을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학병원의 인턴과 레지던트 등 이 의료기관의 주축을 맡고 있는 전공의들이 파업과 같은 집단 행동에 나설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자 전공의 단체가 집단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기 대학병원에서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자 정부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책안을 철회하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지난 6일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이상 증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의사단체들은 이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집단행동에 참여했던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내일 온라인 임시총회를 열어 집단행동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전공의 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약 88%의 응답자가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4년 전처럼 의료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게 되죠. 이게 뭐 환자가 급한 환자들은 엄청 위급하잖아요. 의사들 파업하면 더 곤란하겠죠. 환자들한테는. 하지만 4년 전과 다른 분위기도 읽힙니다. 국민이 의대 증원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고 현 정부 역시 4년 전과 다르게 강경한 조치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행동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 그건 명분이 없고 분명히 정책은 결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오래 가긴 힘들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금지하고 전공의를 수련하는 병원들에게 전공의 집단 사직서를 받지 말라고 명령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혜입니다. 최근 부영그룹이 통 크게 내놓은 출산 장려금이 화제죠. 자녀 1인당 1억 원 지급을 두고서 이제는 세금이 얼마나 될지가 관심입니다. 만약 1억 원이 근로소득으로 잡히면 3천만 원을 내야 하고요. 증여로 본다면 1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 기재부가 세제 지원이 가능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아기를 안고 단상에 오른 직원 부부. 출산 장려금 지급 증서 금 1억 원.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장려금 1억 원도 함께 수여되겠습니다. 두 자녀를 둔 직원에겐 한 명당 1억 원씩 2억 원이 전달됐습니다. 아기 1인당 1억 원씩 2억 원입니다.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 원씩 지급하며 주목받은 부영그룹. 문제는 세금이었습니다. 지급된 출산장려금이 근로소득으로 잡히면 3천만 원 안팎을 근로소득세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은 과세액 표준 구간별로 15%와 24%, 35%, 38%의 세율이 적용돼 기존 연봉이 5천만 원이었다면 총 1억 5천만 원이 소득으로 잡혀 3천만 원 넘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때문에 부영 측은 증여 방식을 적용해 증여세 1천만 원만 내면 되도록 했지만 고용관계에서 증여 방식이 가능한지를 두고도 여전히 논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이 저출산 해소를 위해 나선 공익적 취지를 살리고 다른 기업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경쟁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가족 친화 경영을 이제 하는 거지. 기업의 목표가 아이 낳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좀 반대고요. 절세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정부가 분당과 일산 같은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할 때 지금의 20층 아파트를 최고 75층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통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교통량도 증가할 텐데 관련 대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최고 30층 높이 아파트가 질비한 1기 신도시 단지입니다. 역세권에 자리해 지난달 입법 예고된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시행령 적용단지로 분류됩니다. 종상향 등의 조건과 용적률 최대 1.5배 상향 방침을 단순 적용하면 30층은 67층, 20층은 75층까지 재건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인구가 늘며 심화할 기존 정체 현상과 수도권 통근 등의 교통 대책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밀도가 올라가고 교통량이 증가하고 거기에 따른 다양한 교통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하는 부분은 용적률을 결정하기 이전에 이미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야 되는데. 당장 출퇴근길이 문제입니다. 다소 이른 퇴근 시간대에도 벌써부터 수도권 남부 방향 차선은 꽤 혼잡합니다. 오후 6시를 지나며 혼잡도는 양방향 모두 심해지는 양상이었습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밀리는데 나중에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평소에도 그렇게 돼서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건설업계는 1기 신도시 한 곳을 단순 리모델링해도 마녀 세대 증가, 하루 평균 교통량이 3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 공개될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
신도시별 적정도시 밀도를 제시할 방침인데 면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있는 유엔 산하 구호기구 건물에서 하마스 땅굴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피난민 140만 명이 머물고 있는 라파에서 하마스를 소탕할 것이라고 밝혀 민간인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유엔 산하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본부 지하에서 발견된 땅굴입니다. 약 700m 길이의 땅굴에는 컴퓨터 서버로 가득한 방은 물론 사무실과 화장실 등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이 땅굴이 하마스 군사정보의 주요 자산이라며 땅굴 내 전기시설이 구호기구 본부와도 연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난민 구호기구 측은 문제의 땅굴이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지상군 진격을 예고한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선 4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대규모 군사작전을 예고하고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이집트 국경 인접 지역인 라파는 가자지구의 구호 물자를 지원하는 주요 관문입니다. 가자지구 피난민들이 대거 몰리면서 현재 140만 명가량이 라파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은 라파에 숨어있는 부대를 제거하지 않고는 전쟁을 멈출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인 가운데 가자지구 내 민간인 인명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중국에서는 올해 춘제 기간 자가용을 이용해 움직이는 사람이 다 합쳐서 72억 명에 달할 예상입니다. 문제는 이 중 상당수가 전기차를 쓰다 보니까 충전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충전소만 보이면 전쟁터와 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귀성길 충전을 위해 휴게소에 들른 운전자가 한숨을 내쉽니다. 后面几十台电车，四面八方全部都是电动车，给了一个充电桩。 또 다른 운전자는 충전을 포기하고 다른 휴게소로 발길을 돌립니다. 这是我们路过的第一个服务区，车已经在排队了。在高速路地图显示全绿的情况下，充电电车已经开始排队了。 충전하다 몸싸움을 벌이거나 폭설에 정체된 도로에 방전돼 방치된 전기차 영상들도 SNS에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 춘제 기간 72억 명이 자가용을 이용할 걸로 예상됐는데 이 중 상당수가 전기차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전역에 충전소 860만 대를 설치하고 로봇 충전기까지 도입했지만 단기간에 전기차가 몰리자 충전 대란이 난 겁니다. 目前呢，单日的最大的充电量呢，已经超过350万千瓦时，较去年同期呢增长超过50%。 중국에서 전기차 비중은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춘제나 거칭제처럼 단기간 차량 이동이 몰리는 시기에 충전소 정체 해소가 새로운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다가올 수 있는 치매에 대비하는 방법을 최민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박미라 씨는 7년 전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철렁입니다. 당시 80대였던 어머니가 매일 다니던 서울 안국역에서 길을 잃고 헤맸던 건데 이를 보던 행인이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전화를 줬던 겁니다. 지하철 타고 다니시던 그 역사 안에서 길을 잃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너무 놀라서. 며칠 뒤 박 씨의 어머니는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갑자기 찾아오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전국 256개의 치매 안심센터가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는 치매 증상의 정도를 단계별로 구분해 환자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 3회꼴로 진행되는 재활 프로그램은 주로 환자들의 인지 자극을 도와 치매 진행을 늦추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그를 부양하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부양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교육들을 또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치매 판정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식표를 발급해주고 지문을 등록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치매 환자가 길을 잃더라도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지문과 인식표 코드로 쉽게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치매 인구는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늘어 100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인구가 많이 몰리는 대도시에서는 환자별로 센터 이용이 1년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 기반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이동통신 3사가 다음 달 최저 3만 원대 5G 요금제를 도입합니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3사 간의 통신비 최저 경쟁이 붙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5G 이동통신 가입자 3천만 명 시대가 열렸지만 속도가 느리고 요금은 비싸다는 소비자 불만은 여전합니다. 5G 요금제로 한 달에 한 10만 원 이상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거는 조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통신 3사가 3만 원대 5G 요금제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KT가 가장 먼저 3만 원대 5G 요금제를 내놨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다음 달 출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 21GB 이하 소량 이용자의 통신비가 3,000원에서 만 원쯤 내려갈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는 자발적인 인하라기보다는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요구에 부응하는 행보입니다. 통신사와 협의해서 내년 1분기 내에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여 현재 4만 원대 중후반인 5G 요금 최저 구간을 3만 원대로 낮추겠습니다. 최근 스테이지 X가 네 번째 이동통신사로 선정돼 경쟁이 촉진될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파격적인 요금제를 제공하기 위해 철저하게 온라인 중심의 투명하고 거품 없는 유통 구조를 만들고 이통 3사가 3년 연속 4조 원대 영업이익을 거둔 가운데 정부는 단통법 폐지 카드까지 꺼내며 통신 물가 낮추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설 연휴 내내 공기가 탁해서 참 아쉽습니다. 내일은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특히 경기 남부는 오전에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덩달아 내일 오전까지 내륙에는 안개도 짙게 끼면서 시야 확보가 더욱 어렵겠습니다. 귀경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쌀쌀했던 오늘과 달리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에 접어들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9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14도까지 오르면서 초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맑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과 청주 영하 2도로 출발해서 한낮엔 1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아침에 영하권으로 출발하겠지만 한낮엔 전주와 부산이 12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